자, 우리 이번 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뭐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느냐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과세표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과세표준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 과세표준 곱하기 10%가 뭐가 되느냐면 매출세액이 되겠죠. 과세표준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금전으로 대가를 수령했을 때는, 수령 시에는 그 대가,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당연히 물건을 팔고 돈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건을 팔고 돈으로 받으면은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금전 외의 것으로 대가를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수령을 했을 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금전 외의 것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입니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자, 자기가 공급한, 요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공급받은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져요.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싱크대 공장을 합니다. 싱크대 공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싱크대를 이 아파트에 10억 원어치 납품을 했습니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10억 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전으로 10억 원을 받으면은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 건설업자가 10억을 주지 않고 1층에 있는 시가 15억짜리를 15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대물로 줬습니다. 아파트를 줬어요. 이때 과연 1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될 거냐, 아니면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될 거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15억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10억이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과세표준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즉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관세, 그 다음에 대가의 관세라는 것은 뭐죠?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들어가는 세금을 갖다 우리가 관세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관세,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같은 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그 다음에 뭐 판매 장려 금품 이런 것들, 그리고 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교재는 안 쓰였지만 공급가액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공급가액.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즉 과세표준에 더해라 라는 얘기죠. 더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즉 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품되거나 반품되는 거, 팔았다가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환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할인, 매출 할인을 뜻하는 거고요. 애누리, 파손된 것. 자,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차감할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차감할 것. 그래서 반품돼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깎아준 거, 애누리라고 하죠. 할인, 애누리 둘 다 깎아준 거예요. 파손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차감할 것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령액, 국고보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고요. 공공보조금 수령액도 역시 마찬가지 과세 표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지연지급이라고 합니다.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수령액. 자, 이 세 가지는 받은 거죠. 그쵸? 받았는데 여기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더하지 말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하지 말 것.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더할 것, 여기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세 계산하는데 반영을 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들어가 있는 건 빼줘야 되겠죠. 반품되거나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파손된 거는 차감할 것. 국고보조금 받거나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받은 것은 받았지만 여기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차감할 것, 그 다음에 더하지 말 것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의 뜻은 마이너스죠. 그렇죠? 공제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말 것. 요건 뭐죠? 그러면은 빼지 말 것. 이것의 의미는 빼지 말 것. 즉 차감하지 말 것. 얘는 차감할 것인데 얘는 차감하지 말 것. 빼지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송금 못 받은 거. 돈을 못 받았다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안 집어넣으면 안 돼. 일단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대송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지급한 거. 하자보증금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 그래서 얘네는 공통점이 뭐냐면 못 받은 돈. 그죠? 하자보증금 준 거.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라고 해야죠. 지급. 하자보증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급한 겁니다. 자, 대송금은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 것.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지 말 것. 그냥 여기 그대로 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송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하자보증금이나 판매 장려금. 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판매 장려금으로 도로 줬습니다. 빼지 말란 얘기예요. 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줬습니다. 빼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내비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험 문제에서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오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순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10%가 일단은 매출세액이에요. 과세 표준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인데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그 받은 대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금전 외적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싱크대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물로 받은 아파트가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품한 싱크대가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더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세,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판매 장려금 품은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판매 장려금 품은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뭐 공급가에 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 이런 것들이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반품돼서 돌아오는 걸 환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출 할인, 애누리, 그 다음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얘네는 차감할 것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받은 거, 외상매출금 지연지급으로 인해서 연체이자 받은 거는 받은 거지만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있죠. 차감하지 말 것, 빼지 말 것,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말 것.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거 상당히 혼란스러워들 하세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은 거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방금 전에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그러면은 이거를 진빙별로다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과세표준이 신고서상에서 부가세 신고서상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어요. 요 과세표준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이렇게 과세표준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해줄 때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는 매출세액이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발행분 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들어가요.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들어갑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도 100만 원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느냐면 정규증빙외가 들어갑니다. 정규증빙외 기타가 들어가요. 기타. 이거는 교재는 빠졌는데 이거는 증거 자료가 없는 것, 증빙이 없을 때, 증빙이 없는 것이 이제 정규증빙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상으로 금액 집어넣어 볼게요. 얘가 만약에 500만 원이다. 책에는 없습니다. 500만 원이다. 그럼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50만 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면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기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직수출을 뜻하는 거예요. 영세율 기타는 직수출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만약에 500만 원이다. 이것도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는 다 곱하기 세율이 10%지만 얘는 곱하기 세율이 0%죠. 그래서 0입니다.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세율 기타란에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만 원 곱하기 0%에서 또 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신고서상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상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정규증빙 외적으로 들어간 거 기타 증빙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기타가 들어가고 또 교재는 빠졌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깜빡하고 예정 때 신고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금이 여기 있어요. 대손세액 난이 있습니다. 대손세액 가감난이 있어요. 대손세액 가감난에는 금액은 안 들어가고요. 못 받은 돈이 있으면은 금액은 들어가지 않지만 세금은 빼줍니다. 만약에 50만 원을 20만 원 못 받은 게 있다. 그럼 이렇게 부가세만 반영을 해줘요. 부가세만 반영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서 내가 만약에 못 받은 돈이 대손금이 못 받은 돈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이다.
22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200만 원, 여기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만 마이너스 20만 원 들어가고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합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1000에서 1000만 원 더하면 2000만 원이죠. 3300. 네. 33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300. 그래서 대손금은 여기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요. 대손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받지 못한 돈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이다. 여기 마이너스 200, 여기 마이너스 2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액만 마이너스 2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자 이거 더해주시면 250이죠. 250에서 20만 원을 빼주면 23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10% 관계가 안 되죠. 왜? 영세율도 있고 대손세액도 있잖아요. 그래서 10% 관계는 아닙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의 과세표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중요하다고 하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시험에서는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구성이에요. 제일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들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거자료가 없는 과세 기타 정규 증빙 외적인 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기타가 들어갑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기타.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예정 때 깜빡하고 누락한 게 있으면은 확정 때 신고를 해줘라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손세 가감 금액은 안 들어가고 세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잖아요.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지운 칠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손세액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세금계산서 발행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증빙이 없는 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타, 예정신고 누락분. 중요한 것은 대손세액은 세액만 기록하고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세표준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과세표준에서 이제 예외적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요. 시험 범위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알아뒀으면 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 시 과세표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번호로 들어가면 교재 2번이에요. 방가루 2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 시 과세표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지를 1억에 매각을 했을 시 매각 시 과세표준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면세잖아요.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토지를 1억 원에 매각 시의 과세표준은 0이에요. 근데 건물을 1억 원에 매각 시, 매각의 뜻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각 시 과세표준은 얼마? 1억이 되는 거죠. 왜? 건물은 뭡니까, 여러분?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을 했을 때 과세표준은 얼마냐? 토지는 면세니까는 0이 나와야 되고요. 건물은 과세니까는 1억인데 저걸 가장 기본적인 걸로다가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1억에 매각을 했어요. 1억에 매각 시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과연 얼마냐라는 얘기죠. 땅만 1억에 팔았을 땐 0이고 건물만 1억에 팔았을 땐 1억인데 토지와 건물을 1억에 팔면은 땅값하고 건물값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즉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 1억을 토지와 건물값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안분 계산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안분 계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분 계산, 나눠주는 걸 안분 계산이라고 하는데 안분 계산을 하는 순서는 제일 첫 번째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갖고 안분 계산을 해주시고요.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무조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무조건 있어요. 저거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가란 말이에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갖고 안분 계산을 해줘라. 그래서 감정가액이 만약에 토지가 1억 원이고요. 토지가 감정가액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고 건물의 감정가액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건물의 감정가액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매각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이라고 그랬죠. 1억 곱하기 감정가액 2개 더해주시면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분의 토지는 면세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는 면세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네, 건물 1천만 원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천만 원만. 그럼 얼마 나올까요? 5, 20 해서 2천만 원이 나오네요.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과세 표준. 자, 그래서 땅이랑 건물을 합쳐서 1억을 팔았을 때 과세 표준이 얼마냐라는 얘기죠. 감정가액을 계산했더니 토지가 4천, 건물이 1천만 원이다. 두 개 합치면 5천이니까는 1억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과세 표준을 묻는 거니까 건물 1천만 원을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런 감정가액이 없으면 뭘 갖고 계산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시가를 갖고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만약에 토지가 3천만 원이고요. 건물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건물이 2천만 원이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는 거니까. 자, 감정가액이 없더라. 감정평가사한테 우리는 감정을 받지 않았어요. 감정평가사한테 우리는 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갖고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토지 3천, 건물이 2천이라고 그랬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1억 원에 팔았으니까 1억 곱하기 2개 뒤에서 5천만 원 분의 지금 무릎이 과세 표준을 묻는 거니까 건물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 22는 사니까 이번에는 4천만 원, 그쵸? 네,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뭘 갖고 과세 표준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나왔으니까 10% 4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갖고 안분 계산을 해줘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교재 문제를 갖고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문제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라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일단은 네모난표를 보시면은 감정가액은 다 없죠. 감정가액은 없어요. 근데 기준시가가 기계장치가 없어요. 기계장치는 기준시가가 없어요. 기준시가는 오로지 토지와 건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1차 안분 계산은 뭘 갖고 해주시면 되느냐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차 안분계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부가액 다음에 이제 뭘 갖고 안분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기준시가를 이용을 해서 안분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분계산 순서는 1차는 장부가액, 2차는 기준시가를 갖고 안분계산을 해줘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사례 문제가 토지와 건물과 기계장치를 1억 원의 매각시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그러면 토지는 면세니까 안 들어가요. 건물과 기계만 뭐가 되는 거냐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건물과 기계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 1억을 팔았습니다. 1억에 곱하기 이 세 가지의 토지와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모두 더해보세요. 토지와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모두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분의 토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천만 원 나와 있죠. 토지가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나오네요. 4천만 원이 이게 뭐가 되느냐면 땅값이 되는 거죠. 이게 토지값이 되는 겁니다. 토지. 자, 두 번째는 1억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자, 이번에는 건물값이 2,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400만 원. 그러면은 5, 20, 2는 4, 2, 4, 8. 그죠? 4,800만 원이 나와요. 4,80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얘는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부가액은 기계장치는 자 5천만 원 곱하기 600만 원을 내주시면 돼요. 6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 나오죠. 1,200만 원이 기계장치의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세 표준은 기계장치 구했습니다. 얼마라고 구했느냐면 1,200만 원 이렇게 구했어요. 기계장치는 1,200만 원이라고 구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기계장치는 1,200만 원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건물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2차 안분계산은 두 개 뒤에서 들어가면 돼. 이제 얘가 1차 끝난 겁니다. 지금 1차 끝났고요. 1차 안분계산 끝난 거고요. 2차는 두 개 더해주면 얼마죠? 8,800만 원이에요. 8,800만 원 곱하기 자 2차는 뭘 갖고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준시가를 갖고 계산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쵸? 기준시가. 이게 1차 계산한 거예요. 1차. 그리고 이제 토지와 건물 합쳐서 8,800만 원이잖아요. 8,800만 원을 기준시가 갖고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준시가가 지금 3천만 원 똑같죠? 6천만 원 분의 3천만 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4,40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도 4,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두 개 합쳐서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5,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시험자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지식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겸용주택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 시 과세 표준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